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오늘 43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자, 43페이지 요약기 펴보시고, 거기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 이름이 나와요.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는 보니까 이렇게 부동산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을 구분하는 표가 있는데 가끔 나와요. 가끔. 그래서 어디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부동산 시장은 완전 퍼펙트한 시장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책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 바로 옆에 불완전 시장 그리고 가로 열고 부동산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우리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시장인데 왜 완전 경쟁 시장 옆에 나와 있냐면 불완전한 시장의 정의는 없어요. 정의는 없고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게 현실의 불완전한 부동산 시장이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니까 어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나온 적이 있는데 맨 밑에 줄 그건 빼고 나머지 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주로 이제 나온다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통상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보니 완전 경쟁 시장은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존재할 수 있대요. 그러나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저번 주에도 수요도 공급도 부동산은 고가니까 그냥 수요 공급이 아니고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존재하지만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능력되는 일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부동산 시장은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하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겠죠? 네, 두 번째. 시장에 대한 전출입, 진출입, 전출입 다 똑같은 말인데 진입과 탈퇴. 완전 경쟁 시장은 누구나 다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고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대요. 그러나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죠? 그리고 팔려고 내놓더라도 바로바로 팔리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역시 두 번째 오답. 부동산 시장은 시장에 대한 전출입이 또는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하면 맞을까 틀릴까? 틀렸죠? 그 정도만 또 항상 잡으면 돼요. 그 정도.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고. 다음 이제 2번 보니까 큰 2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이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이런 특징이 있대요. 수요 공급 조절하기가 어려운 특성. 시장이 지역과 국지와 어디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는 토지의 특성 중에 뭘 쓰면 어울릴 것 같아요?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 그러니까 시장이 지역화되고 국지화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시장의 불안전성, 자금의 유용성. 자, 이 자금의 유용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시장 상황에서 어떤 그 금리라든지 그런 자금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대. 왜? 부동산은 고가니까. 다음에 거래의 비공개성, 매매 기간의 장기성, 시장의 비조직성 등등이 있다. 이렇게 암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시장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자원 배분하고 새로운 가격을 창조하고 파괴하고 또다시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지고 재화의 교환, 수요 공급량의 질 조정 등등등 이런 기능이 있대요. 근데 이제 사실 기능은 이제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을 잠깐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권리의 교환, 가격 결정, 경쟁적 이용에 따른 공간 분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냥 맞는 소리 같죠? 그렇죠? 한 장을 넘겨봐도 역시 그런 소리 있는데 어디 이제 제가 어디를 지정할 때니까 답을 보면 안 돼. 자, 맨 밑에 핵심 예상지문 동그라미 3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거래가 비공개되고 수급 조절,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려운 기능이 있다. OX. O죠? X예요. 정말. 그게 아니고 특징, 기능이 아니고 특성. 기능이 아니고 특성이에요. 근데 봐봐요. 그러니까 3번이 이제 과거 기출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왜 기출지문을 제가 밑으로 빼버렸냐면 너무 유치해가지고 과거에 나왔는데 또 나오기는 좀 그래. 그래서 이 3번 지문은 원래 기출지문인데 제가 밑으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한 번 보고 그냥 넘어가자고. 방금 여기 나와 있는 거 거래가 비공개되고 수요 공급이 어렵다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은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
특별한 어떤 특징 이런 거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 기능이라고 그래서 틀렸다. 참 수준 낮은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틀렸어요? 네. 다음. 이제 4번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수평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어디?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수요 공급 했으니까, 자, 수요든 공급이든 곡선이 수평이다. 수평이다. 수평은 항상 뭐 고정? 가격 고정이죠. 가격 고정. 자, 무슨 말이냐면, 완전 경쟁 시장은 무수히 많은 수요 공급자가 존재한대요. 그래서 개별적인 몇 사람이 삐져나온다고 해서 시장 전체의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대로 사고 가격대로 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개인이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어진 가격대로만 반응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빠꾸 할게요. 빠꾸. 자, 맨 상단에 표가 있잖아요. 표 보니까 가격을 잠깐 보니까 맨 밑에 줄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 뭐라고 나왔어요? 수능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수요 공급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혼자 일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시장에서 가격을 지고 흔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주어진 가격대로 수용하고 순응하고 주어진 가격대로만 사고 주어진 가격대로만 팔겠다. 그러다가 가격 순응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은 좀 듣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옆에 거 볼게요. 그런데 현실의 불안전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일부 사람들의 집단이 또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담합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을 지고 흔들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의 시장은 가격 설정자, 가격 조정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가격 순응자라는 것은 개개인이 자기들이 시장 가격을 쥐고 흔들 수 없는 것이고 가격 설정자 또는 조정자라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 시장의 가격을 쥐고 흔들 수 있다. 그 정도 개념만 듣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네, 됐습니다. 다시 이제 45페이지. 자, 이제 주택시장 분석이 있는데 주택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시험에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대충 읽고 넘어갈 거예요. 대충 읽고 가버릴 거예요. 대충. 시험에 나온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택 서비스라는 것은 먼저 물리적인 주택. 자, 세상에 똑같은 주택을 만든다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떤 관리 상태 등에 따라서 주택의 물리적인 상태가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동그라미 1번 주택은 이질성이 너무 강한 재화이기 때문에 물리적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양가로 2번 주택 서비스 개념을 적용해서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동그라미 2번 물리적 측면이 아닌 효용적 측면에서 동질화된 상품을 가정해서 분석해야 된다. 예, 그렇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이죠. 내가 이 지문을 이해를 했냐 못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문이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주 시험에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쑥 그냥 잊고 넘어가 버려요. 신경 쓰지 말고. 다음 2번 알아둬야 돼. 주택 수요란 용어, 주택 소유란 용어가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열심히 나오다가 근래 좀 뜸한 구석은 있긴 있어. 그러나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디 책에 보니까 이런 용어가 있죠? 주택 수요란 용어도 있고 주택 소유란 용어도 있어요. 주택 수요, 주택 세요. 그러면 우리 학개론에서는 사람을 소득 가지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택 수요 계층은 누굴 대상으로 하냐면요. 중산층 이상의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주택 소유는 저소득층, 서민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중산층하고 저소득층하고 누구한테 주택이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택 수요는 필요한 주택을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계층들을 주택 수요 계층이다라고 불러주고 주택은 필요한데 필요한 주택을 스스로 능력에 의해서 보유할 수 없는 주택 구입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서민을 주택 소유 계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용어가 나왔으니까 어디 핵심 예상집은 동그라미 1번 잠깐 볼 텐데요. 예, 한번 보세요. 그냥 찍어보는 거야. 정부가 주택시장에서 밑줄 최저 주거 기준 설정. 최저 주거 기준 설정 한번 해보세요. 이런 질문들이 몇 번 시험에 나왔는데, 이제 최저 용을 보기. 최저 주거 기준.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얼마 이상 소득이 갖춰지고 어느 정도 환경에서는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선을 딱 정해놓은데 그러면 중산층이 이 선에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서민들 저소득층도 이 선에 걸치는 사람이 있고 안 걸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선을 딱 기준선을 제시해놓고 이 선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정부가 방치하면 안 되고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누굴 대상으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해서 운용해야 돼요? 서유죠. 근데 뭐라 나왔어? 주택 수요계층?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렇죠? 네, 틀렸다. 자, 이제 넘기시고 46페이지 주거분리와 여가적용. 자, 먼저 여가적용. 여가란 것은 뭔가를 이제 걸러주는 게 이제 여가인데, 자, 보자. 고가주택 또는 고가주택 지역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방치하면 결국 저가주택 또는 저가주택 지역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맞겠죠? 네,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어디? 그래, 하나만 더 하고. 그러면 저가주택이라든지 또는 저가주택 지역이 뭐 개량을 한다든지 또는 재개발 등의 방법을 쓴다든지 지역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게 된다면 질이 좋은 고가주택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 보면 상향여가, 하향여가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 그냥 찍어도 되겠다. 첫 번째는 상향여가, 하향여가 이런 거. 아마 느낌상 하향여가가 나타나는 것 같죠? 그렇죠? 예. 두 번째, 요거는 질이 더 질이 좋아졌죠? 무슨 여가? 얘는 이제 상향여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은 이 표현 한번 써보려고요. 자, 주택을 수선하고 개량하는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로 인해서 주택 가치 상승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어디? 내가 이제 전원주택을 하나 지었어요. 한 5억 들어가지고 지었는데, 한 3개월 지났는데, 창문이 깨졌다 이거야. 그러면 방치하겠어요? 고치겠어요? 고치겠죠. 그러면 어디? 고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가치 상승분하고 이렇게 하면 고쳐야 방치예요? 고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고치겠어요? 방치하겠어요? 방치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표현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주택 수선 개량 비용이 주택 가치 상승 부분보다 더 크다. 그러면 안 고치고 방치하겠어요? 그럼 무슨 여과가 나타날 것 같아, 이제? 하향여가 나타날 수 있겠죠? 다음. 주택 수선 개량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더 크면 적극적으로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무슨 여과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상향여가. 이제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 좀 알고 좀 가주세요. 예? 좀 나온 지 오래되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같은 개념이니까 좀 알아두시고. 뭐 특별한 건 없죠. 그러니까 고치는 데 돈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돈보다 가치 상승이 크면 고치는 거고 들어가는 돈보다 가치 상승이 작으면 방치하는 거고 딱 그런 개념이 되겠다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에는 어떤 여과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서민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향 여과가 우리한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일단 제 설명 듣고 우리 이제 다음 주 수업 때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근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지금 당연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면 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물건에 대한 수요가 정전보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근데 물건은 두 가지가 나오더라. 하나는 일반 재활한 물건이 있다. 자, 그러면 저소득층 임차인 같은 경우는 뭐 떡볶이도 있고 뭐 비누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할 텐데 정부가 임대료 보조를 해준다. 그러면 자기의 지출해야 되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면 종전보다 일반 재화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잠깐만. 그런 데 있잖아요. 어떤 시험은 여기다 친절하게 저가주택이라고 붙여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시험은 안 붙여주기도 해요. 근데 이게 있든 없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자, 임대를 보조해 준다는 거야.
중산층 고소득층한테 임대료 보조해 줄 필요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당연히 임대료 보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저소득층 서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주택이 되겠어요? 당연히 저가주택입니다. 없더라도 무슨 주택? 저가주택. 그러면 종전보다 정부가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 저가주택에 대한 양적 수요도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질적 수요도 더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음 주 수업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질문 일단은 동그라미 6번 잠깐 좀 볼까요? 6번. 저 밑에 거. 자, 주택의 하향 요구는 임대료 보조 등에 의한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증가로 인해서 거기까지 지금 괜찮죠?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한 번 저소득층이 영원한 저소득층이 돼야 돼. 왜냐면 여기는 이제 저가주택 지역이에요. 저가주택 지역인데 여기는 9평짜리, 13평짜리, 15평짜리, 17평짜리, 16평짜리 다양한 규모 저가주택이 있어요. 다 저가주택이거든요. 근데 13평짜리 주택에 갑돌이가 가족 3명이서 살고 있었는데 정부가 임대료 보조를 해준다 해서 그 돈 받아가지고 이 동네에서 이탈해가지고 고가주택 지역으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이 지역 내에서만 좀 더 나은 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한 번 저소득층은 절대로 이 저가주택 지역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가 아니고 뭐예요? 증가. 그러면서 일단 6번 틀렸죠? 7번 보니까요. 주택의 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시장에서 주택 여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어때요? 맞겠습니까? 그렇죠. 8번.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더 크다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예. 들어가는 돈보다 가치 상승이 더 커진다 이 말이죠. 기꺼이 고치겠어요? 방치하겠어요? 고치겠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여과? 상향 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자, 이제는 주거분리 한번 해보죠. 주거분리. 자, 주거분리는 첫 번째 소득의 문제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주택지역과 고소득층의 주택지역이 서로 분리돼서 입지하는 것을 주거분리다. 뭐의 문제로 인해서? 소득의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 책에 보니까 그림 보이시죠? 유형 첫 번째 보니까 A 보이십니까? A가 바로 저소득층 주택지역이에요. B는 뭐라고 나왔어요? 고소득층 주택지역. 자, 우리 외부효과라는 용어 들어봤잖아요. 외부효과. 그러면 외부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정예부효과.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부예부효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가주택 지역은 말이죠. 갑돌이 여기 살고 있대. 그러면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은 서로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어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어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예부효과 나타나냐면 부예부효과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안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다음. 을돌이에 살고 있는 고가주택 지역은 이 지역은 좋은 학교도 있고 교통도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수준도 뭐 교육 요건도 좋고요. 예, 그래. 그럼 이 지역의 환경은 서로 같이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그러면 정예부효과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정도만. 여기서는 일단 그 정도만. 다음 두 번째 유형을 보니까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이. 자, 그림 보니까 이런 그림이 하나 있네. 저소득층 주택지역, 고소득층 주택지역 둘 사이에 경계가 있어요. 경계. 그러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이제 C라고 하자. C를 뭐라 불러주냐면요. C를 고소득층과의 경제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는 인접지역. 그러니까 누가 바라봤을 때 그런 거냐면요. 잘 보세요. C지역은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일부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바라봤을 때 누가 바라봤을 때? 저소득층이 바라봤을 때 고소득층과의 경계지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디? D지역을 볼까요? D? 여기 D라고 할까요? D? D지역은 말이죠.
저소득층과의 경계지역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소득층과의 경계지역. 그러면 D지역 같은 경우 누가 바라봤을 때? 고소득층이 바라봤을 때 저소득층과의 경계지역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주거든요. 그러면 어디 보자. 그러면 다시 저소득층이 바라봤을 때 고소득층과의 경계지역인 C지역 같은 경우는 고소득층하고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외부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뭐 도로망도 좋고 막 여러 가지. 그럼 이때는 정예비효과, 부예비효과, 정예비효과가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음 D는 고소득층이 바라봤을 때 저소득층과의 인적 경계지역이죠. 그렇죠? 그러면 고소득층은 저소득층하고 가까이 있을수록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그러니까 무슨 예비효과? 부예비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보니까 자, 첫 번째. 자, 우리 책에 보니까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A지역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주택지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책에? 맞죠? 그렇죠? 그다음에 C지역은 다시 A지역은 저소득층 주택지역이고 그다음에 B지역은 무슨 주택지역? 고소득층 주택지역. 다음 D지역 같은 경우는 고소득층이 바라봤을 때 저소득층과의 인적 경계지역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긴 전부 다 무슨 예비효과 나타나요? 부예비효과 나타나고 있죠. 다음에 B지역은 고소득층 주택지역. 다음에 C지역은 저소득층이 바라봤을 때 고소득층과 인접한 주택지역이죠. 무슨 예비효과? 정예비효과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딱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어 하나 더 하고 기출지문 좀 볼게요. 그러면 어디? D지역을 볼게요. D지역. 그러면 고소득층이 바라봤을 때 D지역은 좋아, 안 좋아? D지역이 안 좋죠. 좋아, 안 좋아. 왜? 저소득층 수준 떨어진 사람들 옆에 근처에 있으니까 안 좋대요.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들의 일부가 이 자리에서 이탈하기 시작하겠습니까? 이탈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빈집이 생길 수 있겠네, 빈집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빈집이 생기면 저소득층의 일부 사람들이 쑥 이렇게 이사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고소득층이 바라봤을 때는 자기들과 소득 수준이 낮은 이질적인 사람들이 들어온대요. 그걸 갖다가 뭐라 불러주냐면 침입이다라고 불러줍니다. 침입. 뭐라 한다? 침입. 그러면 고소득층 사람들이 이제 꺼리겠죠. 저소득층들이 가까이 오니까. 그러면 또다시 뭐가 이어지냐면 공가가 또다시 이어져요. 공가가. 그리고 그 빈자리를 연속적인 뭐가 또 이어지냐면 침입이 이어져.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지역이 저가주택 지역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뭐라 불러주냐면 천이. 토지 이용이 바뀌는 거. 그래서 공가, 침입, 천이 이런 것들이 나타남으로써 지역이 무슨 요가 되어가는 하향요가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 47페이지 동그라미 이제 1번, 2번 잠깐 보면요. 1번 주거분리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주거분리는 있잖아요. 도시 전체가 그럴 수도 있고 같은 지역, 같은 인근 지역 내에서 생활의 편리성 등에 의해서 역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자, 근린지역에다가 밑에다가 인근지역이라고도 써놓으세요. 근린지역, 인근지역 똑같은 말입니다. 그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발생할 수도 있다. 넘기시고 동그라미 이제 7번을 잠깐 보니까 자, 고소득층의 주거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잠깐만 이거 국어 능력이 좀 필요해.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서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인데 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부분에서 저소득층 주택지역은 할인된다? 아니죠.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붙어 있으면 좋은 거지. 할증되겠지. 할증. 다음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뭐 되겠어요? 이제 할인되겠지.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7번이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지금은 멀쩡한 상태에서는 괜찮아. 멀쩡한데 괜찮은데 이제 시험장 가면 이제 이게 이제 헷갈려가지고 틀려버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문장을 좀 잘 좀 봐주세요. 네. 다음 8번, 9번, 10번 다 읽어볼 거예요. 8번 침입과 천현상으로 인해서 주거 입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 9번
공가의 발생은 뭐 중요한 구성 요소 됐고 10번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예, 그로 인해서 하향 요구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네. 자, 뭐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 49페이지 효율적 시장. 요거는 이제 아마 기사 문제로 이번 뜰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한번 볼까요? 이제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개념 먼저 잠깐만 좀 이야기해 보면, 자, 첫 번째 이제 개념을 잠깐 보면요.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정보라는 게 있어요. 정보. 그래서 정보가 가치에 미치는 영향. 예,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가치에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런 걸 갖다 그냥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무슨 복합 도시가 들어서기로 확정됐다? 그럼 이 지역의 땅값 바로 오르겠죠. 그렇죠? 그처럼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 네. 자, 그다음 개념 잠깐 이야기했고, 그럼 우리가 이 소리를 좀 필요해요. 정상 이윤이란 것도 있고, 예. 초과 이윤이란 것도 있어요. 정상 이윤과 초과 이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딱 하나 뭐만 볼 거냐면요. 정보와 가치와의 관계만 놓고 이야기할 거예요. 정보와 가치와의 관계. 그러면 어디? 자, 정보를 통해서 정상 이윤을 얻는다는 것은 남들이 아는 정보, 모르는 정보. 남들이 아는 정보를 나도 똑같이 알아야지 나도 남들하고 똑같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 개념이고요. 다음, 정보를 통해서 초과 이윤을 얻는다는 것은 남들이 아는 정보, 모르는 정보.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아야지 나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책에 그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책에 보니까 양가로 2번, 그 큰 2번 보니까 효율적 시장 유형해가지고 박스가 하나 보이시죠? 우리 그것 좀 봐야 돼요. 예. 효율적 시장 유형. 자, 이제 7번 볼게요. 자,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도 있고,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도 있고,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강성, 중강성, 약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과연 어떤 정보가 반영되는지 보자. 약성 효율적 시장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정보만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중강성 시장은 현재의 정보가 바로바로 반영되는 시장을 중강성 시장이라고 하고, 강성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끔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 적도 있어요. 우리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나타난다. OX. X죠. 우리 부동산 시장 어디까지만 나타나겠어요? 그렇죠. 중강성 시장까지만 나타나겠죠. 다음 이번에는 정상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통한 어떤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정상 이윤을 얻는다는 것은 남들이 아는 정보, 모르는 정보? 남들이 아는 정보를 나도 똑같이 알아야지 정상 이윤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식의 접근이겠죠? 그러면 어디? 약성 시장에서는 남들도 이 동네 사람들은 다 과거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상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 정보는 알아줘야 되겠죠. 남들은 아는 만큼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딱 뭐만 얻어갈 수 있다. 정상 이윤만 얻어갈 수 있다. 다음, 중강성 시장에서는 남들도 현재까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중강성 시장에서 정상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남들이 아는 현재의 정보까지는 같이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현재의 정보를 분석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 분석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무슨 시장에서? 중강성 시장에서 현재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을 하면 뭘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다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흘려들어요. 그러니까 중강성 시장에서는 우리가 TV, 라디오, 인터넷 바로바로 열어보면 알 수 있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정보를. 그러니까 중강성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한다는 것은 남들도 지금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나도
바로바로 현재 핸드폰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의 정보를 알아보려고 노력은 해줘야 된다, 최소한. 그래야지, 그런 기본적 분석을 해야지 정상이윤을 얻는다, 이 말인데, 이건 뭐 시험에 전혀 중요하지 않는데, 그래도 한번. 강성률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정보 자체가 없어. 그리고 눈을 감아도 세상 돌아가는 모든 걸 다 알 수 있으니까, 예, 정상을 이루기 위한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뭐 됐고요. 다음. 이번에는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통해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자,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것은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같은 동네 사람이야.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정보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현재의 정보라든지 미래의 정보를 알면 우리 동네 사람들보다는 제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동네에 지금 사는 동네가 좀 비싸요. 그래도 아파트 값이 요즘에도 잘 안 떨어져요. 젊은 계층들이 좀 많이 살아가지고. 근데 딱 도시가 형성이 된 지 10년밖에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전으로 갔으면 그게 다 논바닥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될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남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이제 미래의 정보를 알고 있잖아. 땅을 막 대출 왕창 받아가지고 다 샀으면 여기서 이런 짓을 안고 살아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딱 그 소리야, 그 소리. 지금 하려고 하는 소리, 그 소리. 그 소리. 그러면 약성율적 시장에서는 남들도 과거 정보를 알고 있죠? 여기서 남들이 모르는 정보는 현재라든지 미래. 맞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거. 현재라든지 미래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 동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다시. 약성시장에서 남들이 모르는 현재나 미래의 정보를 분석하면 뭘 얻을 수 있다?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다음. 중강성 시장에서는 이 동네 사람들은 현재의 정보까지는 다 같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강성 시장에서 이 동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현재의 정보를 벗어난 어떤 정보를 분석하면 미래의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겠죠? 다음. 근데 감성률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대요. 다 알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초과이윤은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획득할 수가 불가하다. 이렇게 획득 불가. 이렇게. 이 정도.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약성률적 시장에서는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뭐만 얻을 수 있다?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다. 중강성 시장은 현재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으로는 정상이윤밖에 얻을 수 없는데 만약에 약성률적 시장에서 현재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을 하면 이 동네 사람들이 이런 거 모르잖아. 그죠? 지금 약성시장에서 말해. 약성시장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현재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을 하면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초과이윤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다음. 저 밑에 것도 하나 더 갑시다. 이제, 양가로 2번 보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 나왔어요. 할당 효율적. 자, 이제 시장을 한번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할당이 잘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하나 있고, 다음 두 번째 할당 효율적이지 않은 시장을 그냥 할당 비효율적 시장이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할당 비효율적 시장 이렇게 한번 합시다. 할당 효율적 시장, 할당 비효율적 시장 이렇게. 그럼 우리 결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결론. 여기는 뭔가 할당이 제대로 됐답니까? 느낌상? 그죠? 그럼 어차피 우리는 정보를 통해서 정상이윤을 가져가느냐 초과이윤을 가져가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여기는 할당이 제대로 되었으니까 여기는 정상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할당이 제대로 됐으니까 초과이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면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투기꾼들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투기란 게 발생할 수 있다, 없다? 투기란 게 발생할 수 없다. 다음, 할당 효율적이지 않은 시장. 할당 효율적이지 않은 시장은 정상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할당 효율적이지 않은 시장은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누군가는 알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초과이익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초과이익이라는 게 발생한다는 것은 여기서 뭐가 존재할 수도 있다. 투기라는 게 존재할 수도 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초과이익이 나타난다는 거 말이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통상 시험에서 원하는 방향이 이건데 반대해석도 해볼게요. 누구는 손해보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는 거예요. 있어. 왜냐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150원 가져간다면 다 정상인만 가져가는 건데 이 사람이 150원 가져가는 거야. 여긴 100원이고 얘가 150원, 50원 더 가져갔죠? 얘는 100원이죠? 그럼 쟤는 50원이야 이제. 그러면 시장에서 초과이익이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히 그 시장에서 누군가는 손해보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그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 생각도. 자, 그러면 본문 보기 전에 바로 그냥 이것도 기출지문에 있는데 안 읽고 그냥 바로 해볼게요.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은 최종적으로 투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는 투기가 존재할 수 있죠? 자, 어디? 과소평가된 부동산을 찾아내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초과이익 발생이 손해보는 거예요. 초과이익 발생하죠. 근데 속아서 샀어. 속아서 과대평가된 부동산을 살 수도 있죠. 그럼 손해보는 거죠. 아니 원래 한 100원 정도 하는데 어떤 놈이 나한테 이거 한 200원 정도 하는데 급매물로 150원 나왔다 가지고 샀어 모르고. 그러니까 원래 100원 정도 하는데 너무 과대평가돼 가지고 사버린 거죠. 손해보죠. 자, 어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소평가, 과대평가된 부동산이 존재한다. OX.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X죠? 그렇죠. 존재할 수 없죠. 근데 할당 효율적이지 않은 시장에서는 존재할 수 있다. 예, 그래요. 이제 제가 바로 이제 이 내용에서 시험에서 이 내용의 가장 이제 기본 정석적인 틀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 이게 사실은 그 개념이 있긴 하나. 요즘 시험에 이런 표현들도 근래 얼마 전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냥 던져봤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됐다는 것은 시장에서 분배가 깨진 거야. 초과이익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지. 결론적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없고 할당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먼저 할게요.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은 최종적으로 투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는 완전 퍼펙트한 완전 경쟁 시장이 존재해요.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캐내기 위한 정보 비용 자체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없죠. 그러면 남들이 모르는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정보를 통한 초과이익도 발생해 안 해? 안 해. 오로지 정상이익만 발생하는 것이 바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다음, 할당 효율적이지 않은 시장 먼저 한번 가보자. 여기. 그럼 여기는 시장이 완전하지 않아서 일단 불완전한 시장이라서 그런다더라. 그러면 시장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존재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시장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캐내기 위한 정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있어.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초과이익도,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이익도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식이냐면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1억이에요. 정보 주는 놈한테 1억 줬어. 그 돈 주고 땅 샀더니 한 10억 벌어버린 게 10억. 그러면 실질적인 초과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투기가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다음. 그런데 지금 저는 뭐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기? 할당 효율적 시장 설명하려고 했죠? 근데 완전 경기 시장 하나 있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불완전한 시장도 있더라. 잠깐만. 근데 여기도 있고 지금 불완전한 시장이 여기도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다 썼다는 것은 이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 지금. 자, 가볼게. 그러면 시장이 불완전하니까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캐내기 위한 정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그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통해서 투자해서 남들이 보다 더 많은 초과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근데 있잖아요. 이 학생들은 투자해갖고 다 150만 벌었는데 제가 150원 벌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저를 봤을 때는 우리 선생님은 나보다 50원 더 벌었네? 초과이익이 발생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별로 표정이 밝지 않았어.
왜 그런가 봤더니 분명히 우리 학생들보다는 50원을 더 벌었는데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50원이 나갔거든. 저는 사실은 50원의 비용을 투입해서 한 300원 이상 벌 줄 알았는데 딱 이만큼만 벌었다면 둘이 똑같다면 남들이 봤을 때는 초과이윤인지 모르겠지만 투자자 본인이 봤을 때는 초과이윤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 무슨 이윤만 생기는 거야? 정상이윤만. 따라서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할당률적 시장이 안 된다라고 못 박으면 안 돼요. 시장이 불안전하지만 정보를 얻기 위한 기회비용인 정보비용과 정보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이, 즉 기회비용과 초과이윤, 정보비용과 초과이윤이 서로 똑같으면 결국 뭐가 될 수 있다? 할당률적 시장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또 이런 것도 나왔어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할당효율적 시장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못 박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우리 50페이지 보니까요. 기출지문 동그라미 3번을 보니까 저 밑에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한 요소가 많음으로 문장 끌어봐. 한마디로 완전한 시장이래요? 불안전한 시장이래요? 불안전한 시장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으면 안 된다고. 불안전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정보비용과 초과이윤이 같게 나타난다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무조건 불안전하니까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공부를 지금 못하니까 합격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못 박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뭔 말인지 알고 안 좋은 거죠? 그래.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그렇지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너 뭔 말인지 아세요 혹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해 못했으면 눈 깔고 책 봅시다. 네. 자,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볼 거예요. 4번. 할당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니죠. 잠깐, 할당효율적 시장 이런 거 없어. 할당효율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틀렸고요. 네, 이제 자 밑에 기출지문, 예상지문 있죠. 6번 한번 해볼 거예요. 맨 밑에 6번.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X예요. 잠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왜냐면 여기도 불안전한 시장이 있죠. 여기 주목. 얘는 할당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투기가 발생하는 거 맞죠? 근데 여기도 불안전한 시장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서 투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완전과 불안전의 문제가 아니고 불안전하더라도 투기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완전과 불안전이 아니고 불안전하더라도 완전하더라도 할당 효율적이기만 하면 투기가 존재하지 않고 할당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투기가 존재한다. 이런 표현도 과거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6번은 자 해설을 보니까 X 6번 해설 투기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불안전성에 의함이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좀 잠깐 휴식 좀 했다가 50페이지 보니까 정보비용의 현지가치 계산 문제가 있어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